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문제, 혹시 말 못할 고민으로 담아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오늘 그 마음에 담아둔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전립선 건강관리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와의 상담,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습관, 그리고 요즘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까지 쭉 훑어보면서요. 어르신께 가장 잘 맞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사실 이건요, 남성이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화장실 가시느라 잠을 설치셨나요? 또 그러셨나요? 바로 이런 경험. 이게 많은 분들이 내 전립선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종의 시작 신호 같은 거죠.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70세가 되면요, 남성 10분 중에 무려 7분이 전립선이 커지는 걸 경험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어르신이 혼자만의 특별한 고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증상에 사실 의학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 영어 약자로는 BPH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 양성이라는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암은 아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요, 말 그대로 전립선이라는 기관의 크기가 커져서 소변이 나오는 길, 즉 요도를 꽉 누르는 거예요. 정원에 있는 고무 호스를 누가 발로 꾹 밟고 있는 상황이랑 비슷하죠. 이게 전립선 암으로 발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 비슷할 수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몸은 도대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전립선에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 지금부터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증상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떠세요? 좀 익숙한 느낌이 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에 몇 가지를 겪고 계시다면요,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몸이 주인님, 이제 제 건강 좀 챙겨주실 때가 됐어요 하고 보내는 신호일 뿐이니까요. 그냥 알아차려 주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면서도 솔직히 많은 분들이 가장 망설이시는 부분이죠.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이런 문제로 병원 가기가 좀 민망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이걸 그냥 덮어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대화, 이른 대화야말로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첫걸음입니다. 병원에 가면 뭘 할까 괜히 두렵고 걱정되실 수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이랑 증상이 어떤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소변 검사, 피 검사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딱 이 정도의 간단한 검사들만으로도 의사 선생님은 지금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치료와는 별개로 바로 오늘, 당장 어르신께서 직접 실천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딱 3가지 습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현명하게 물 마시기입니다.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되 저녁 5시 이후로는 조금 줄여보는 거예요.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요. 둘째, 식후 산책입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앉지 마시고 딱 10분, 15분이라도 가볍게 걸어주시면 혈액순환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 건강한 식단. 토마토나 수박처럼 라이코펜이 풍부한 음식, 또 간식으로 호박씨 같은 아연이 많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설탕이나 커피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때요? 정말 사소하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기대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언제 어디서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바로 케겔 운동인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소변을 억지로 참을 때 쓰는 근육,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 근육에 5초에서 10초 정도 힘을 꽉 줬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 운동이 우리 몸의 바닥인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방광과 전립선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생활 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해봤는데 그래도 좀 불편하다 싶을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현대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알기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치료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매일 먹는 약으로 시작해서 아주 간단한 시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수술까지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 좁아진 소변길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서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이건 뭐랄까, 기성복이 아니라 어르신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요즘 많이 하는 시술들인데요. 정말 다양하죠? 어떤 건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하고 어떤 건 작은 클립 같은 걸로 묶어주고 또 혈관을 막거나 레이저를 쓰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회복 기간도 다 다르고요.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시술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과 함께 나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좋겠구나 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립선이 아주 많이 커져 있는 경우라면요, 수술적인 방법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홀랩이라는 레이저 수술은요, 마치 오렌지 껍질 속 과육만 쏙 파내는 것처럼 조직을 제거하는 건데요. 아주 효과적이고 재발도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정보들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할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최고의 치료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와 증상,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딱 맞는 최적의 방법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길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손잡고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질문에 답해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더 나은 삶이란, 더 편안한 삶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까? 혹시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면 친구분들과 여행 갈 때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니는 걸까요? 그저 매일매일이 좀 더 상쾌하고 자신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르신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거나, 예전 같지 않은 소변 줄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네, 그렇죠. 그 불편함이 삶의 질을 꽤 떨어뜨리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전립선 건강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나 병원, 또 건강정보 채널의 영상 녹취록, 그리고 건강보조제 리뷰 기사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요. 자료들이 많군요. 네, 특히 아주 흔한 전립선 비대증, BPH라고 하죠. 이걸 중심으로 원인이 뭔지, 증상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암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관리법이랑 치료법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가 진짜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은데요.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내서 여러분께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목표네요. 자, 그럼 먼저 전립선이 도대체 우리 몸 어디에 있고 뭘 하는 기관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입니다. 크기는 보통 호두알 정도. 호두알 크기요? 네, 위치가 중요한데요. 방광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도
그러니까 소변이 나가는 길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아, 요도를 감싸고 있다니.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기능은 주로 뭔가요? 주된 기능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정액을 좀 더 묽게 만드는 그런 액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생식 기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문제, 전립선 비대증 BPH에 대해 좀 알아보죠.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암으로 변하기도 하나요? BPH, 즉 양성 전립선 증식증은요.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인데 중요한 건 이건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암은 아니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50세 이상 남성에게는 아주 흔해서요. 60대에는 절반 이상, 80대가 되면 한 80% 정도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0%요. 와, 정말 대부분이 경험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왜 터지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원인에 대한 설명이 좀 다양하던데요. 네, 그게 좀 복합적인데요. 가장 잘 알려진 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DHT라고 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좀 더 강력한 형태의 호르몬으로 변하면서 전립선 세포 성장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아, DHT. 네, 이 변환 과정에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게 관여하고요. 아하. 그래서 그 효소를 막는 약,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게 치료에 쓰이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약물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또 다른 흥미로운 시각도 있어요. 일부 자료에서는 만성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 즉 고인슐린 혈증이 BPH의 주요 원인,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슐린 수치가요? 식습관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잘못된 식습관, 특히 설탕이나 흰쌀밥, 빵 같은 정제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이게 결국 전립선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IGF-1 수용체라는 걸 자극해서요. 와, 식습관이 전립선 크기까지 영향을 준다니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BPH하고 진짜 암인 전립선암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BPH는 암이 아니고 암으로 변하지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증상이 아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비슷하다고요? 네,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거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요.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이게 BPH인지 초기 전립선암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심지어 두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럼 정말 진단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전립선암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해야 할까요? 위험 요인 같은 거요? 보통은 50세 이상 연령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제, 아들 중에요. 그리고 특정 인종, 예를 들면 흑인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고요. 비만이나 흡연 같은 생활 습관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또 문제죠.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좀 진행되면서 BPH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더 심해지면 뼈 같은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다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전립선 문제인가? 하고 딱 생각해 봐야 할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소변 관련 불편 증상, 이걸 이제 하부 요로 증상, LUTS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소변을 내보내는 문제, 이걸 배뇨 증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가늘어지거나 소변 볼 때 힘을 줘야 하고 또 소변이 나오다가 중간에 자꾸 끊기고요. 다 봤는데도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 잔뇨감이라고 하죠. 그런 게 드는 겁니다. 아, 그 답답한 느낌 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소변을 저장하는 문제, 저장 증상입니다. 방광이 좀 예민해져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거나 빈뇨, 특히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꾸 깨고 야간뇨,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참기 힘든 요절박, 그런 증상들이죠. 밤에 깨는 거 정말 힘들죠. 네, 마지막으로 소변을 다 본 후에 나도 모르게 속옷에 소변이 몇 방울 묻는 거, 배뇨 후 요점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주로 BPH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전립선암이 좀 진행된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뭘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특히 만약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혈뇨, 정액에 피가 보인다거나 혈정액증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줄거나 뼈의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건 암을 좀 더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니까요.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혈뇨나 체중 감소, 뼈 통증, 기억해야겠네요. 정말 증상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겠어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주로 받게 되나요? 일단 의사 선생님이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실 거고요. 문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검사 중 하나가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 DRE입니다. 아, 직접 만져보는 거요? 네, 이걸로 전립선 크기가 어떤지, 만졌을 때 너무 딱딱하지는 않은지, 혹은 혹 같은 게 만져지는지 등을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하고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보는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PSA 검사, 이거 수치가 높으면 다들 암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검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거나 전립선에 그냥 염증만 있어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다른 이유로도 올라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PSA 수치 하나만 가지고 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 수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 변화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PSA 수치에 너무 의존하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과잉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럼 PSA 말고 또 어떤 검사가 중요한가요? 요즘 MRI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전립선 MRI가 진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됐습니다. 전립선 전체를 아주 자세하게 속속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수지 검사로는 만져지지 않는 부분, 특히 전립선 앞쪽에 생긴 병변을 찾아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MRI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MRI를 찍으면 암이 의심되는 정도를 점수 PYRADS 0점에서 5점까지로 매겨주고요. 암이 의심될 경우 그 암이 전립선 피막을 뚫고 밖으로 퍼졌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정낭이라는 기관까지 침범했는지 같은 병의 진행 상태를 평가하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MRI의 장점이라면 역시 일단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거, 그리고 몸에 칼을 대지 않는 비침습적인 검사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어떤 연구에서는 조직 검사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찍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 관찰하기에도 좋습니다. 단점은 없나요? MRI도 완벽하진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MRI도 한계는 있습니다. 드물지만 암이 있는데도 영상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 즉 위음성이 한 10%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PYRADS 3점처럼 이게 암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 애매한 경우도 있군요. 그럼 결국엔 조직 검사를 해야 암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네, 현재로서는 조직 검사가 암을 최종적으로 확진하는 표준 방법이긴 합니다. 바늘로 전립선을 여러 군데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는 거죠. 아무래도 침습적이라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침습적인 검사고 드물지만 감염이나 출혈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조직 검사 과정에서 바늘 때문에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무작위로 여러 군데를 찌르는 것보다 MRI 영상에서 암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그 부위를 표적해서 조직을 떼는 MRI 유도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죠. 조직 검사 결과로 나오는 그 글리슨 점수라는 것도 있던데 그게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꼭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글리슨 점수가 암세포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그 악성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 점수만으로 모든 치료를 결정하기보다는 환자의 연령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리고 환자 본인이 어떤 치료를 선호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과 상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PSA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조직 검사를 권하기보다는 MRI를 먼저 찍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 검사가 정말 필요한지 신중하게 결정하거나 아니면 당장 검사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추적 관찰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PSMA 페트 스캔이라는 최신 검사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아, 네. PSMA 피트 스캔은 비교적 최신 기술인데요. 이건 일종의 암세포만 찾아가서 딱 붙는 특수 방사성 염료를 주사하고 나서 전신 스캔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암세포만 찾아가는 염료요? 네. 전립선암세포 표면에 유독 많이 나타나는 PSMA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PSMA에만 결합하는 물질에 약한 방사선을 내는 동위원소를 붙여서 주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암세포나 림프절, 뼈, 다른 장기로 이미 전이된 암세포까지 찾아내는데 기존의 MRI나 CT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병기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치료 후에 재발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와, 진단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럼 이제 관리와 치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생활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인슐린 혈증 관점에서 보면 식단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은 혈당하고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대표적인 게 설탕이죠. 음료수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간 첨가당은 물론이고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이 많으니까 좋지 않고요. 그리고 흰쌀밥이나 빵, 면 같은 정제된 곡물들, 또 하나 중요한 게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씨앗기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아서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전립선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피해야 할 게 꽤 많네요. 그럼 반대로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 혈당을 좀 안정시키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특정 식품으로는 토마토나 수박에 많은 라이코펜 성분,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또 호박씨에는 아연이랑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하고요. 석류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항산화 효과가 좋습니다. 견과류나 채소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변비 예방에도 좋으니까 전립선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은요? 물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 네, 물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그런데 다만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야간요가 걱정되시면 저녁 늦게, 예를 들어 오후 5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좀 줄이고 그 대신 낮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마시는 게 요령입니다. 아, 그런 팁이 있군요. 식단 말고 운동은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죠. 특히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식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이라도 걷는 게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요. 하체 혈액순환에도 좋죠. 앉아 있는 건 안 좋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정말 안 좋습니다. 전립선에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좀 움직여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항문이랑 회음부 근육을 조였다 푸는 운동, 이것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골반 기울이기나 나비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좋고요. 자전거 타는 건 괜찮나요? 자전거는 좋은 운동인데 안장이 너무 좁고 딱딱하면 회음부를 압박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 더 넓고 푹신한 안장을 사용하거나 타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소변 보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한 후에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배에 살짝 힘을 줘서 방광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소변을 마저 비워내는 습관. 이걸 이중배뇨라고 하는데 이게 잔뇨감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중배뇨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남성분들도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서서 볼 때보다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죠. 그렇군요. 또 다른 생활 습관은요? 술, 특히 맥주는 좀 줄이거나 끊는 게 좋고요. 카페인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적정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당연히 금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도 중요해요. 부족하면 전립선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필요하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식사 중이나 후에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아연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아연은 전립선에 특히 많이 저장되어 있는 미네랄이라서 면역 기능과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요즘 건강 보조제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운데요. 소팔메토, 베타 시토스테롤, 호박씨 추출물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보조제. 정말 질문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전립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항염 효과를 낸다거나 호르몬 조절에 관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요. 네. 하지만 정말 핵심만 딱 말씀드리자면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일관되게 증상 개선 효과, 특히 소변줄기 개선이나 잔뇨감 감소 같은 효과를 보여준 성분은 베타시토스테롤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가장 유명한 소팔메토는요.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네, 소팔메토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또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규모의 잘 설계된 연구들, 예를 들어 유명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나 코크란 리뷰 같은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요. 위약, 그러니까 가짜약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효과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분명히 계십니다. 개인차나 위역 효과일 수도 있고요. 다른 성분들 예를 들어 피지움이나 호박씨, 쐐기풀 같은 것들도 일부 긍정적인 연구 결과는 있지만 아직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구 기간이 짧거나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하는 한계들이 있죠. 그럼 이런 보조제는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조적인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시중에 나온 제품들 보면 여러 가지 성분을 그냥 조금씩 다 섞어놓고 마치 종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실제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성분들로 그냥 가짓수만 채워놓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 추출물은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추출했는지에 따라 유효 성분 함량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고요. 품질 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죠. 어떤 리뷰 기사에서는 특정 제품 프로스타코를 최고로 꼽기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리뷰에서는 해당 제품이 주요 성분 5가지, 베타시토스테롤, 소팔메토, 쐐기풀, 라이코펜, 호박씨를 다 포함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위약대조 임상시험까지 거쳤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리뷰 매체의 의견일 뿐이고 일반적인 의학적 권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성분이 일부 부족하거나 임상 연구가 없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했고요. 결국 보조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조제를 선택할 때는 광고만 믿기보다는 성분이나 연구 결과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먹어봐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생활 습관 개선이나 보조제로도 증상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이제 의학적인 치료를 생각해 봐야겠죠? 보통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나요? 네,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보통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2가지 종류의 약이 주로 쓰이는데요. 2가지요? 네, 하나는 방광 입구와 전립선 주변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소변이 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약입니다. 이걸 알파 차단제라고 하고요.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편이죠. 길을 넓혀주는 약. 다른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인데요. 이건 DHT라는 호르몬 생성을 막아서 전립선 크기 자체를 서서히 줄여주는 약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달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크기를 줄이는 약도 있군요. 네, 그 외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약 PDE5 억제제 중 일부도 전립선이랑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같이 쓰기도 하고 이 약들을 2가지 이상 병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에 한계는 없을까요? 계속 먹어야 한다거나. 네, 그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약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증상을 조절해주는 목적이 강하고요. 어지럼증이나 혈압 강화 또는 성기능 관련 부작용, 사정장애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유지하려면 대부분 계속해서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죠. 그렇죠.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약물 치료의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 때문에 약을 먹기 힘들 때 혹은 처음부터 수술은 너무 부담스러울 때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소 침습 시술, 미스트스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니다. 외래 기반 시술이라고도 하고요. 최소 침습 시술이요. 그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종류가 꽤 다양한데요. 크게 원리로 나눠보면 하나는 열 에너지, 예를 들어 뜨거운 수증기, 스팀을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태워서 부피를 줄여주는 방식, 리줌이 있고요. 스팀으로요? 네. 또 다른 방식은 열을 쓰지 않고 아주 작은 영구적인 임플란트 같은 걸 요도 안쪽에 넣어서 커진 전립선 조직을 양옆으로 이렇게 당겨 묶어서 요도를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방식, 유로리프트도 있습니다. 아, 묶어서 넓혀주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조직을 제거하거나 파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이 시술들의 장단점은 뭔가요? 약물이나 수술과 비교해서요.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국소 마취나 가벼운 진정 상태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외래에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회복이 훨씬 빠르고요. 특히 성기능, 그러니까 발기 기능이나 사정 기능 관련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성기능 부작용이 적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예. 리줌은 최대 3개월? 또 모든 전립선 크기나 모양에 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유로리프트는 중간엽이 없는 작은 전립선에 더 적합합.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 면에서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재발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소변 보기가 더 불편해지거나 며칠간 소변줄을 차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종류의 시술도 있나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틴드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5일 정도 특수 제작된 니티놀 스텐트를 요도에 넣어둬서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장시키고 기를 내주는 방식도 있고요. 비교적 최신 기술로는 로보파를 이용해서 고압의 물줄기로 워터젯으로 전립선 조직을 아주 정밀하게 제거하는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시술도 있습니다. 이건 열 손상이 없고 전립선 크기나 모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성기능 보존율도 높다고 알려져 있죠. 와, 물로 조직을 제거한다니. 정말 기술이 다양하네요. 네,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술들로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엔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방광에 돌이 생기거나 방광 결석, 신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신기능 저하, 소변을 전혀 못 보는 급성 요폐가 반복되거나 하는 합병증이 생긴 경우 또는 약물이나 시술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가장 전통적이고 표준적인 수술은 내시경을 요도로 넣어서 전립선 내부의 커진 교직을 전기칼로 깎아내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입니다. 효과는 가장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무래도 출혈 위험이 좀 있고 수술 후에 정액이 요도로 나오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원도 며칠 필요하고요. 역행성 사정이요? 요즘은 레이저 수술도 많이 한다던데요. 그건 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들이 많이 시행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홀랩이라고 하는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이나 그린라이트 레이저를 이용한 광선택적 기화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레이저 수술의 장점은 뭔가요? 레이저 수술은 TURP에 비해서 출혈이 훨씬 적고 그래서 회복 기간도 더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홀랩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전립선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수술률이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10년 지나도 4-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오, 재주술률이 낮다는 건 좋네요. 단점은 없나요? 홀랩 수술도 역행성 사정 발생률은 TURP와 비슷하게 높은 편이고요.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6-8% 정도. 물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요. 어떤 수술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홀랩 같은 좀 더 고난도의 수술은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사에게 받는 것이 결과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라는 시술도 있던데 이건 좀 다른 접근법 같아요. 수술은 아닌 거죠? 네, 이건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깝고 비뇨의학과가 아니라 주로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허벅지나 손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아주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서 전립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나 의료용 순간 접착제 같은 걸 주입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혈관을 막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전립선이 마치 굶는 것처럼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크기가 줄어들고 부드러워지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오, 이건 어떤 분들에게 좋은 방법인가요? 주로 고령이거나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이 위험한 분들 또는 전립선이 너무 커서 일반적인 수술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 당일 퇴원도 가능할 수 있고요. 성기능 보존율도 매우 높고 역행성 사정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네요. 단점은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최소 6주 이상, 그리고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발열, 배뇨 불편감 같은 색전 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약 3분의 1 정도 등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다른 혈관이 잘못 막히는 비표적 색전술 위험도 있고요. 방사선 노출도 약간 있지만 최신 장비로는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술 역시 경험 많은 시술 의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정말 약부터 시작해서 시술, 수술, 색전술까지 치료법이 너무 다양해서 뭘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정말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치료법이 모든 사람에게 최고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환자분의 전립선 크기나 모양,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나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성기능 보존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효과의 확실성이 중요한지 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특정 시술이나 수술에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도 중요하고요. 네, 정말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치료 외에 자료 중에 전립선 마사지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있었는데요. 마사지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좀 민감한 주제긴 한데. 네, 전립선 마사지는 주로 만성 전립선염이나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같은 특정 상태에서 전립선 안에 고여있는 염증 물질 배출을 돕거나 혈액순환을 개선할 목적으로 의학적으로 시도되기도 합니다. 아, 치료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군요. 네, 하지만 그 의학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요. 모든 전립선 문제에 다 권장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잘못하면 오히려 전립선에 손상을 주거나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고려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집에서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생활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사정을 자주 하는 게 전립선암 예방에 좋다는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것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꽤 화제가 됐었죠. 네, 기억나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시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너무 잦거나 과격한 방식의 자유행위는 오히려 전립선에 물리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단순히 사정 횟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파트너와의 관계의 질이나 만족도 같은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는 성생활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횟수보다는 질이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횟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고 특히 노년기에는 너무 강한 자극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방식을 사용하고 회음부 마사지 같은 다른 자극을 병행하거나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 같은 걸 해보는 것이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전립선암 치료 쪽으로 넘어가서 최신 동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까요?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중요한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 첫째로 처음 진단 시부터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MHSPC의 경우에요. 예전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치료 ADT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더 이상 표준 치료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요? ADT에다가 다른 종류의 호르몬제, 아비라테론, 엔잘루타마이드 등나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화학요법, 도세탁세까지 처음부터 같이 쓰는 병용요법이 표준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존 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암의 상태가 공격적일수록 더 강력한 병용요법,
삼재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더 세게 치료하는 거군요. 유전자 검사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전립선암을 진단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혹시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 BRCA12, ATM, MMR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면 나중에 일반적인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가 잘 안 듣게 되었을 때 그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 팔프 억제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새로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치료 옵션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대장암 같은 다른 암 환자가 있었던 분들은 이런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어서 검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하군요. 방사성 리간드 치료 RLT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것도 아주 뜨거운 분야인데요. RLT는 일종의 방사능 유도 미사일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PSMA, PET 검사 얘기했었죠? 네, 암세포 찾아가는 거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표적, 주로 PSMA에만 딱 달라붙는 물질, 리간드에다가 이번에는 진단용 방사선이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루테슘 177, 액티늄 225 등을 붙여서 몸에 주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사능 미사일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를 딱 만나면 거기에 붙어서 방사선으로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거죠. 와, 정말 정밀한 치료네요. 그렇죠. 특히 여러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말기 전립선암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진행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주로 쓰이지만 더 초기 단계 암에서도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암 치료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네요. 결국 근데 암은 뭐니 해도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나와도 일찍 발견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래서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 최소한 PSA 혈액 검사나 직장 수지 검사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40대부터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하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위험하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네, 딱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상태, 급성 요폐, 에큐트 유리너리 리텐션입니다.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거요? 네, 방광은 터질 것처럼 빵빵하고 아픈데 소변이 정말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상태예요. 이건 지체 없이 바로 응급실로 가서 소변줄, 카테터를 넣어 소변을 빼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급성 요폐. 또 하나는요? 둘째는 암이 척수표로 전이되어서 척수신경을 누르는 척수 압박,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입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상해지고 심하면 대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 방사선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혹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아서 하반신 마비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 대처가 정말 중요해요. 급성 요폐와 척수 압박.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정말 전립선 건강에 대해 A부터 Z까지 깊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전립선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해지고 특히 BPH는 매우 흔하지만 암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증상이 비슷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특히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면에 건강보조제는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최소 침습 시술들, 또 전통적인 수술과 최신 레이저 수술, 그리고 색전술까지 치료 옵션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 그리고 암 치료 분야에서도 표적 치료나 방사성 리간드 치료 같은 혁신적인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관리라는 게 정답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증상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잘 잡고 전문가와 제대로 상담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조직검사의 필요성이라든지 보조제의 효과라든지 아직 논란이 있거나 의견이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최종 결정은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내리는 능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한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때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부딪히고 또 효과가 불확실한 방법들이 유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현명하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정말 삶의 질을 지키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더 나은 삶이란, 더 편안한 삶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까? 혹시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면 친구분들과 여행 갈 때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니는 걸까요? 그저 매일매일이 좀 더 상쾌하고 자신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르신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